권재진 대표님. 자, 건국대 산학교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 근래는 좀 시간이 안 맞다 보니까 끝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교영 부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자, 김명학 목사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미학입니다. 이명 목사님 오셨습니다. 홍석표 중앙대 총학생회장 오셨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연사 김광수 김성호 대표님하고 잘 아셔가지고 그래서 귀한 자리에 모셨습니다. 27일 날 또 여기서 하셨는데 이틀 만에 부산에서 또 오신 거예요. 이런 분이 저희는 필요합니다. 자, 우리 그리고 여기 세상을 여는 창, 그 다음에 직접 있는 뉴스, 뭐 여러 가지 대표님, 김성호 대표님. 반갑습네. 인사 시절에 비행기 타고 이주영 선생님, 국가법권 폐기 운동. 오늘 여기 참여하신 거야? 나 몰랐어. 참석하려고 왔어요. 최창호 선생이 같이 있었는데 여지껏 여기 들렸다 가라고. 좋아하는 거 어떻게 되신다고요? 이주 형입니다. 이주 형? 네. 어디라고 소속? 소속이 국법 폐기. 국법 폐기 이주영 선생님 오셨습니다. 맞아요. 국법법 폐기해야 됩니다. 제가 제시하면서 절실히 느꼈어요. 이 제작국가책을 김광수 박사님이 저한테 속보로 보내줘가지고 단숨에 다 읽어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 출판사 찾아가서 제가 20권을 떼다가 서점에 주는 값에 달라 그래서 20권을 떼다가 팔았어요. 전화가 왔어요? 인사는 다 했죠? 네. 예. 이 자리에 앉아도 되나 모르겠다. 그러면은 시간 전략을 위해서 시간 거의 그럼 저희가 시간을 오늘 기념사업회 및 국가배상 현황비 기본계획과 강연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오늘 두 번째 자리하고 있는데요. 6월달 편찬위원회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재심이 작년 9월에 고등법원 대등부 재판부에서 무죄 선고가 났고요. 통영땅 재건 사건입니다. 지금 공동피해인 7명이고요. 유사 사건들이 제일 많은 사건이죠. 무죄 선고가 났는데 그 과정은 이제 6년이 걸렸습니다. 재판 절차가 20여 차례 있었고요. 공판은 13차례 있었고 검찰 결심이나 선고가 4번 이상 연기되고 그런 과정에서 무죄 선고가 났고요. 그 다음에 올해 5월에 검찰이 이제 상고를 했어요. 검찰은 재심에서조차 무기징역을 구형했거든요. 그걸 유지하면서 상고를 했고 상고할 때는 이제 일부 유죄는 인정해달라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러나 그걸 결국에서 기각했기 때문에 전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거는 뭐 40년 만에 역사적이고 획기적이고 저희 집안뿐만이 아니라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유사 사건들까지도 좋은 영향을 끼쳐서 연동돼서 재심을 그분들도 청구하면 무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거기에 이제 우리는 부응해서 편찬위원을 했는데요. 이제 그 자료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이제 원 사건 및 원심 사건만 수만 페이지고요. 또 기타 하면은 뭐 수십만 페이지를 저는 읽었는데요.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 자료집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자료집을 만들어서 일단 변호사가
요약을 해서 이제 자료를 줬어요. 근데 그 자료만 이렇게 낼 수는 없잖아요.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이제 제 몫인데 국가배상을 올해 8월달에 형사보상이 이루어지고 9월달에 국가배상 소장을 냈어요. 그 소장을 내고 보니까 이제 검찰이 이번에 그 반박 준비서면을 냈는데 역시 국가배상금을 조금만 줘라, 좀 덜 줘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다퉈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배상에 관련된 자료라든가 이런 것도 수집하고 또 변론도 정치하게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것까지 포함해서 자료집을 만드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이것까지 포함해서 자료집을 만들고 그 자료집을 토대로 이제 책을 평전이라든가 이걸 이제 책을 편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국가배상 이후로 국가배상은 1심, 2심, 3심이 있는데 검찰이 계속하면 3심까지 갈 수 있는데요. 이제 24년도 늦어도 25년도에는 마무리돼서 수령할 수 있지 않을까. 거기다 이제 목표를 세우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준비하는데요. 이거 외에도 제가 선고가 4회나 연기될 때요. 검찰하고 같이 가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다가 조사 의뢰를 했습니다. 약간 압박용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인천 중구청 홍인성 중구청장한테 직접 가서 김명환 목사님 같이 가서 직접 보다 접수하고 그가 진실화해 과거사위원회에다 신청을 해줬어요. 근데 그때 이제 영종 TV라든가 언론들이 와서 촬영했는데 그때 발언할 때 문재인 라인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판결난 것을 승복하셔야 됩니다.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기각한다거나 유죄를 때려도 승복하라는 말이냐? 아주 좀 이상하네? 그러면서 약간 이제 저걸 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약에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우리도 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공개적으로. 그래서 제가 무죄 나왔잖아요. 그래서 약속 지켜라. 그러니까 제안서 주라는 거예요. 제안서 만들어서 70대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떨어졌지만 중구청에 떨어졌지만 자기 도와줄 수 있으니까 중구청에서 자기가 직접 갖다 냈고요. 피드백은 50억을 제안서 했거든요. 뭐냐면 땅하고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양평에 있는 몽양기념관을 갔다 왔어요. 거기는 한 수백 되는 것 같더라고요. 50억은 최소한 필요하다. 했는데 예산이 없다는 그런 이제 답이 왔어요. 그러면서 인천시에다가 내라고. 니네들이 그거 그대로 갖다 대라. 그때 이제 그대로 갖다 냈나 봐요. 그랬더니 인천시는 뭐라냐면 이걸 담당한 부서가 없다. 이제 이렇게 빼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다음 정권까지 시간을 두고 해 나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력으로 또 조촐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자력으로 어떤 이제 공동체 다목적 공간도 마련하고 여러 가지 이제 마련할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같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일단은 지금 7시 돼가죠? 아직 멀었어요. 지금 오실 분이 노태우 교수님하고 우성 촌다 대표님하고 권대수 프레스 아리나 기자님 세 분이 더 와야 돼요. 그래서 그럼 식사는 언제부터 할까요? 7시부터 그럼 같이 하시죠. 식사니까. 예, 예. 그럼 지금부터 30분 동안은 강연을 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네. 오케이. 박수! 예, 소개받은 김광수라고 합니다. 뭐 작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뭐 제가 왜 이 책을 쓰게 됐는지 그 책 내용을 조금 시작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래 26일 날 북이 이제 1월 1일에 이제 신년사 가지고 앞두고 전원회의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모든당 중앙이 전원회의를 하고 있는데 26일 날 그 회의 결과를 이제 이 대한민국의 일간지 뉴스 발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26일 날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 발언 중에 하나가 만반의 전쟁 준비를 하라 이렇게 소개됐는데 일제히 언론들은 27일 날 드디어 이제 북이 침략의 야욕을 드러내고 다시 전쟁을 일으킬 그런 거 같다 이렇게 일간지에서
대한민국과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도 민주당도 총선을 앞두고 내년 4월이 총선이니까 잘못된 신호를 보내지 마 이렇게 공청을 했던 기사가 27일 많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북이 만반의 전쟁 준비를 하라는 이 신호를 우리는 마치 북이 전쟁을 일으킨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거기다 연관해서 뭐 야당도 이제 잘못된 신호를 보내지 마라 하는 거고. 그러면 그 발언의 진짜 진위가 뭘까를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면 이런 결론을 도달하게 됩니다. 그럼 왜 북이 그런 만반의 전쟁 준비를 하라고 했을까라고 북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해석이 가능하죠. 내년 1월달에 대만 선거가 그리고 또 11월 15일인가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선거가 4월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3월 말에서 4월 초에 연례적으로 하는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런 어떤 국제적인 상황과 또 이제 최근에 북의 전쟁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 뭐 현재 완료이 되지는 않았지만 거의 러시아의 승리가 확정적으로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언론에서 거의 뭐 보도를 안 하기는 하지만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의 경우도 군사적으로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길지 모르지만은 정치적으로는 거의 이제 패배가 거의 확정입니다. 그러면 미국 바이든 입장에서는 또 다른 자신들의 지금이 뭐 역대 이 대통령 중에 현역 대통령이 체제의 지지율을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선을 해야 되는데 재선할 수 있는 어떤 그 모멘텀이 필요하죠. 외교적 모멘텀.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아까 3월 말에서 4월 우리 총선 기간에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이루어지고 대만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승리를 하게 된다면 이렇게 대만 독립 이렇게 활성화되겠죠. 그러면 중국에서 대만 전쟁 최근에 이야기도 하고 이런 전체적인 가능성은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이 형성돼요. 그리고 이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저희 한반도, 조선반도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 거기에 이제 철저히 준비를 하자. 이렇게 이제 의미로 그렇게 만반의 전쟁 준비를 이렇게 언급했는데 그것이 이제 대한민국을 침략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버립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북의 속내를 저희들은 잘 모른다. 그만큼 북을 잘 모르고 있다. 그러면 북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굉장히 많이 있죠. 91년도에 발효된 남북 기본 합의서에 의하면 남과 북은 잠정적인 특수 관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통일의 길로 가는 과정에서 잠정적인 특수 관계. 그러면서 즐기면서 같은 민족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8.15 경축사에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민족은 36년간 지배한 일본도 친구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은 36년간 지배한 일본도 친구가 되는데 같은 민족을 우리가 적대시하고 원수처럼 대하고 이것은 91년 발효되어 있는 남북기본 합의서 정신에서 보완하지도 않고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북을 바로 본다는 것은 몇 가지 저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첫 번째 기준이 바로 우리 민족 주체적 관점에서 바랍니다. 같은 민족적 개념에서 북을 들어가다. 두 번째는 아까 남북 기본 합의서에 그러니까 통일의 관점에서 북을 바라봐요. 통일의 관점에서 북을 바라본다는 것은 적이 아닌 우리 같은 동족이고 같이 통일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적어도 북에 대해서 우리가 선의적으로 해석하고 좋은 점을 자꾸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북에 대해서 나쁜 이미지만 갖고 그런 뜻으로 우리 통일하자고 합니다.
이게 이제 뭐 부산 사투리는 아무가 안 맞는 거예요. 말 계속 북을 나쁘다 하면서도 통일하지 않고 이거는 넘버란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북을 우리가 친구, 보다 같은 민족, 동족, 통일의 대상 그러면 보다 북을 좋은 장점을 많이 알려고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단점만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통일의 관점에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북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내재적 관점, 그러니까 북은 사회주의 체제,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북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일단 그래 북의 체제인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북을 바라보기도 전에 저희들은 미리 편견과 학적 편향에 갖고 무조건 나쁜 거예요. 일단 뭐 북의 생각을 읽기 전에 무조건 북은 나쁘다고 생각해 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대화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잔디가 이렇게 남아.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북을 비판하고 거기에 어떤 뭐 장점, 국가니까 장점도 있고 뭐 단점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 하면 적어도 북의 입장에서 적어도 한번 북을 일단 이해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진도 나갈 때 뭐 비판적으로 접근을 해서 나쁘면 나쁘다, 좋은 건 좋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북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전에 무조건 북을 일단 나쁘다고 해놓고 저희들은 북에 대한 시각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한 3가지 정도 기준에서 본다 그러면 그게 어떤 모습이 보여질까? 저희 고민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 주체적 관점, 그리고 91년도 발효되어진 남북기본 파리스 정신, 그리고 내재적 관점. 이 3가지 관점으로 북을 들여다보면 과연 북의 실질적인 모습이 뭘까를 고민해 보니까 제목에 나와 있듯이 전략국가 조건이라는 게 보여집니다. 상징적으로는 지금의 북의 전략국가 조선은 약간 고구려에 저는 그 기상을 제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강연 다닐 때마다 남쪽은 약간 신라의 기질이 그래서 고구려의 기질을 갖고 있는 국가, 신라의 기질을 갖고 남이 통합되면 각 이상적인 통일 통합 국가가 되겠다 이런 이제 결론을 제가 마무리 짓는데. 왜 그러면 고구려의 기질로서의 전략국가 조선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걸 저는 오늘 주어진 10분에서 그 이야기를 조금 책을 취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북은 이 지구상에 고구려가 굉장히 한때 동북아의 패권 국가였죠. 한수도 안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고구려 한때 동부의 패권 국가였지만은 고구려는 침략성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의 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도 우리가 전략국가이지만은 침략성을 갖고 있지 않는 그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한 거 아니면 지금의 모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전략국가들은 다 패권성을 가진 제국주의 속성과 패권적 속성을 가진 그리고 지금의 전략국가의 국제관계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략국가의 개념에 가장 우리가 단적으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모아서 딱 규정하면 유엔 상임 이사국이 전략국가이면서 패권 국가들 5개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한국입니까? 이 5개의 국이 유엔 상임 이사국. 그러니까 미국을 정점으로 해서 5국이 핵을 독점해서 전략국가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공통분모 바로 제가 먼저 언급했는 핵을 매개로 해서 전략국가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핵 플러스에서 여기서 나가면 이제 ICBM이라는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렇게 해서 미국을 정점으로 해서 5국의 나라들이 다 이제 전략국가로서의 성격을 가지는데 이 국가들의 특징이 아까 제국주의적 속성과 패권성을 가진다, 침략성을 가진다. 그런데 북은 이 전략국가의 반열에 서려고 하고 있지만 그 패권성과 제국주의적 속성을 가지지 않는 그 길로 가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전제후무한
새로운 국제관계 또는 이제 국제관계학을 그 개념을 만들어내고 한 번도 듣도 보지 못하고 모든 이제까지 국가들의 제국주의는 그런 패권성과 침략성을 가지는데 전략국가의 반열에 오르면서도 제국주의 속성과 패권성을 가지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여기서 바로 고구려의 저는 기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전략국가의 특징을 우리가 잡아내야 되는데 지금 약간 유엔상임 인사국들이 다 전략국가인데 아까 핵을 가지는 거 그다음에 그 핵 플러스에서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가지는 거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게임 체인지가 그러니까 새로운 국제 질서를 창출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그 다음에 세계 질서에 이바지를 해야 돼. 이런 어떤 세 가지 특징을 가지는데 그럼 속도 과연 여기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진단을 하기에 앞서 저희들이 편견을 깨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북이 과연 전략국가가 될 수 있을까? 일본도 안 되는데 저는 일본 같은 국가도 전략국가가 아닌데 당연히 아까 그 일본은 핵을 안 가지고 게임 국가가 아니니까 안 되죠. 뭐 경제적으로 한때 2위의 국가이긴 하지만 우리 국제관계학적 개념으로서의 전략국가는 아닌 거죠. 그래서 전략국가는 이런 경제력이나 이거랑 상관이 없는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 편견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두 번째, 그러면 북이 과연 전략국가였어? 그럼 어떤 아까 핵을 가지고 그다음에 게임 체인지가 돼야 되고 새로운 국제 질서를 창출해야 되는데 그 길로 가고 있는가? 이 문제를 저희들이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에 바로 지금 미국과에 대해 가장 지금 아까 5개 상임이사국 중에서도 그 우두머리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수직적으로 5개국이 사실 세계 질서를 패권을 나눠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과 미국의 대결에서 북이 승리하고 있는 모습을 저는 보는 겁니다. 그걸 제가 두 가지 기준을 갖고 이 책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 미국의 그런 압박과 제재는 시간의 문제이지 언젠가는 북이 굴복할 거야. 또는 언젠가는 그 제재와 압박에 굴복해서 뭐 레진 체인지까지는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혁 개방은 할 거야. 이런 생각을 우리 많이 가집니다. 그게 과연 진실일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결과를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 그런 제재와 압박을 이겨내고 북이 지금 미국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걸 저는 두 가지 기준에서 발견합니다. 첫 번째 기준이 뭔가 하면 미국은 한반도에서 분단을 만들고 그리고 한국전쟁 1950년에서 53년에 났던 한국전쟁을 일으키면서 일관되게 미국이 북에 대한 접근법은 레짐 체인지, 즉 경계 내지 체제 전환을 일관되게 대북 정책의 기조를 갖고 있습니다. 한 번도 그 정책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까지 체제는 붕괴되지 않았고 오히려 북은 지금 사회주의 강성국가, 사회주의 문명국가, 그 스스로 이제 전략국가라는 그런 어떤 좌표를 설정해놓고 그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런 미국의 그런 대북 적대 정책이 무력화되고 있다, 이기고 있다. 끊임없이 이렇게 국가의 대결 속에서 체제 붕괴 내지 레짐 체인지 정책을 펴왔지만은 그것을 이겨내고 지금 그 붕괴 직전까지 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회주의 강성국가, 문명국가, 전략국가의 만연론자는 이겨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시간은 붕괴 시간이고 더 이길 가능성이 더 높다. 왜? 핵을 가지기 전에도 특히 ICBM 그리고 화성 18호로하고 이야기되어야 되는 핵을 가지기 전에도 그런 북의 정책, 미국의 대북 정책을 이겨왔는데 그러면 미 본토를 붕괴할 수 있는 ICBM을 가진 상황에서는 더 미국이 못 이길 것이라는 것이 합리적 추론입니다. 핵이 연습대로 못 이깁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북이 이겨가고 있다는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미국이 취한 어떤 그 대북 정책의 접근법은 핵을 못 가지게 합니다. 핵을 못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일치 84도에서 대북 제재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전략 물자와 심지어 우리가 말하는 인도주의적 물품까지도 못 들어가게끔 이렇게 막아서 핵을 못 가지게 했는데 그 자적으로 핵을 가지고 그것도 지금 이 본토를 공격하는 ICBM까지 가지고 그러면 미국의 정책이 실패한 거죠. 그러면 체제 붕괴 플러스 핵을 못 가지게 이 두 가지 목적이 일관되게 미국이 북에 대한 정책을 펼쳤지만 그게 실패했다 그러면 그건 앞으로 이길 시간만 남은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미국의 어떤 이런 어떤 그 대북 제재에서도 그리고 어떤 그런 내진 체인지 정책에서도 이겨내고 있는 북의 모습 속에서 북이 승리하고 있다는 것은 이 지구상에서 어느 국이 중국 앞으로 미래적 관점에서 중국이 이제 유일한 대항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수 있지만은 아마 인류사에서 이렇게 작은 나라 그리고 또 분단되어진 국가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낙후한 국가 이런 북이 그런 세계의 어떤 가장 강력한 제국주의 국을 상대로 이겨오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바로 우리가 전략국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아까 전략국가를 기준할 때 핵을 가지고 그다음에 게임 체인지가 되고 그다음에 새로운 국제 질서를 상승하는 것이 이제 전략국가 되죠. 그러면 그것의 우두머리인 미국을 이기고 있다는 거기서 우리가 그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서 전략국가의 위상을 보는 거죠. 거기에다가 핵도 갖고 있고 그러면 미국과의 대립에서 이긴다는 것은 동북아에서 미국의 패권적 지위가 무너진다는 것이고 또 동북아에서 미국의 패권적 지위가 무너진다는 것은 새로운 국제 질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연결되어진다 그러면 그건 바로 그 전략국가의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아까 혼전하는 그 어떤 전략국가와 다른 길이라는 바로 평화의 패권의 어떤 길이 아닌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그 질서를 지켜내기 위한 그러니까 미국 이 길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걸 그러면 어디서 볼 수 있느냐 그러면 아니 다른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패권의 핵이고 그러면 북이 그렇게 핵 가지고 있는 그런 평화의 핵이다 이렇게 볼 근거가 뭐냐 이렇게 또 반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저의 대답은 이 책에 되겠습니다. 북은 핵을 가지는 목적을 명확하게 두 가지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제국주의의 속성을 제거하는 그러니까 제국주의 속성이 끊임없이 팽창 정책을 통해서 해외 침략을 통해서 속국을 거느리는 거죠. 그래서 강탈을 해와야 되니까 그 제국주의적 속성을 일단 제거하고 플러스 그다음에 세계의 질서를 자주와 평화와 친선의 외교 관계로 수립하겠다. 이렇게 자신들의 노동강 규약에 명확하게 이렇게 적시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기준에 따라서 북은 핵을 가졌고 그 핵으로 그렇게 지금에 있는 패권적 전략국가의 개념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평화적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그 길로 가고 있는 그런 전략국가의 위상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요약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책에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북의 사회주의 체제가 왜 강한지, 우리가 왜 북의 사회주의 체제를 정확히 몰랐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전략국가라는 최종적인 인식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책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아마 충분하게 몇 가지 저희들이 그 쟁점되는 사항을 제가 정리해서 과연 북이 가능할까부터 해서 북의 수령 체제를 어떻게 볼 것인지, 그다음에 북이 과연 인민복지 국가인지, 이런 몇 가지, 그다음에 북의 과연 식량난이 과연 이제 겪고 있는 문제인지, 이런 여러 가지 쟁점되어 있는 사항을 이 책에서 굉장히 재밌게 풀어놓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나중에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을 주시면 제가 충실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짧은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 발언하실 분은 자기소개 및 겸 오늘 독담이나 고담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쿠시마호 폭출 진상규명 대표님. 감사합니다. 한 2분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김작금 귀국산 결국 마이지로만에서 8,000명에서 8월 24일 날 8,000명 죽었습니다. 제가 오늘 화두를 좀 하려니까 시간 되면 요 논문 지금 쓰고 있어요. 논문이라기보다는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일본이 왜 우리나라의 피해자를 배상을 하지 않아요.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이유는 있는데 그 이유의 본질을 제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돈 문제, 올 문제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저는 평소에 제가 한자를 만들었어요. 그 기일통이다. 나를 이겨야죠. 나를 이긴다는 것은 역사를 공부하고, 그렇죠? 공부하는 학습하는 게 나를 이기는 거고, 일본을 이기지 않으면 통이 안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왜 저 사람들이 이제 북에서 저기 2003년도 갔다 다되는 뭐 대접을 받았습니다만 정말로 핵을 보려는 것이 결국 미국 지금 몇 있는데요. 미국 폭권 속정을 두말하고 동북아에서 없애야 됩니다. 히로히토를 미국이 살렸죠. 뉴런베르크에서는 분명히 다 A급 전문했는데 그 히틀러의 땅보다 더 지독한 게 히로히토인데 히로히토를 살렸어요. 미국이. 살려줬어요. 거기에 우키시마 사니까 참 똑같이 된 거예요. 스위스에서 45년 5월달에 스위스에서 후지무라하고 일부의 아래 달레스가 꼭 1905년 가치를 대표도 그 미라하고 똑같은 거예요. 미국은 일본한테 요구를 안 했어요. 거기 45년 5월달에 정말 이제 정장 얼마 앞두고 일본이 미국한테 뭐라 했느냐? 청황제를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청황제 유지. 두 번째는 일본은 섬나라라서 배가 없으면 먹기 살기 어려우니까 그때 해민력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배를 하나도 안 부시는 거예요. 세 번째 이게 문제예요. 대만과 조선은 일본이 양식이 있는 땅이니까 영유권을 인정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독도를 지금 말해도요. 미국에서 말 한마디도 안 해. 일본에서 독도 받은 말해도. 여기다가 대통령실 그렇죠. 국회 누구예요? 정진석 그렇죠. 또 국정국도 그저 완전히 이거는 뭐 이완용 시대보다 더 지금 더 위험한 시대가 아닌가.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드릴 텐데 제목만 보시면 되는데 이번 총선에서 여기에 서약을 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피해자 한 500만 명, 600명 됩니다. 국회 못 들어가잖아요. 전국적으로 제가 돌아다닐 거예요. 제가 이제 한 달 정도, 한 보름 정도 충청남도 대표위원장 그 회장을 만났는데 충청남도를 중심이 돼서 전국적으로 할 건데 이제 요약하면 말씀드릴게요. 요구사항만 첫째는 5가지 정도 되는데 전 세계에 흩어진 2차 대전과 태평양 전쟁 일본으로 끌려 돌아가신 우리 선조들 우리 국민 유해 봉안처를 신사합니다. 맞죠? 그리고 을사 5적, 을사 3흉, 정미 7적, 경술 국적을 처벌하는 처벌법을 반대로 시행하라는 안 했어요. 그 사람 지금 뭐 부관 참작하는 건 아닌데 걔네들을 해놔야 윤석열 같은 애들 지금 정대석 같은 애들 처벌 못하고 있잖아요. 그 뒤에 침파들 얼마나 많아요. 지금 막 재산이 다 나쁜 무슨 그리고 후쿠시마 사건과 23년 1923년 관동대지 7,000여 명 죽였잖아요. 이 두 가지만이라도 유엔에 사법재판소 일본에 고사해라 이 문제가 있고요. 한 가지 더 있는데 이따가 생각나면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그냥 오늘 시간 되면은 말거리 만들려고 그랬어요. 정말로 뭐 식민사관이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뭐야 이게 대통령이. 그래도 국민들은 가만히 있어요. 기말란을 어떻게 흠모를 해요. 유화대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후쿠시마를 하는데 3가지를 다 들렸습니다. 후쿠시마 사건으로. 그 일본의 요구사항 다 들렸어요. 천황 처벌 안 했잖아요. 배 하나도 안 부쉈잖아요. 지금도 일본은 분명히 말인데 한반도가 일본 땅 영유권 개대 주장하고 있어요. 겉으로만 국제사회에 이러고 있죠.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중앙대 총학생회장 그런 생각이, 애정이 그 깊은 분이 모이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아산 선생님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통일운동을 하시다가 우리 엄혹한 그런 우리 군인들이 군사정권 시절에 이제 그 소전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 통일 정신을, 통일에 대한 그 염원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어떻게 하든지 저는 이루어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 현 정권, 역대 어느 정권도 심지어 군사 정권까지도 이 남북 관계는 어떻게 하든지 조심스럽게 다루면서 어떻게 하든지 평화적으로 때가 되면 우리가 민족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뜻을 모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 무지막지한 그런 지도자가 없다, 그런 정부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통일운동이 평화, 이런 그 민족, 우리 공존의 이런 운동이 가능하겠느냐,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탄핵 운동도 이제 전개하자,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위기가 기회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제시대 제가 천도교인입니다. 또 천도교의 대부 중의 통일 정립단체라고 할 수 있는 그 동민회, 도항민족 통일에 제가 대표를 맡았습니다. 사실은 이 자리를 제가 맡고 통일 천도교, 통일 교류 역사를 해보자고 천도교 교류에 출마도 한 적도 있고, 그러나 이게 우리 국회의원 배지 대통령 아무나 되지 않잖아요. 하여튼 그런 우리 천도교 교령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실력이 있고 대명분이 있고 뭐 그런 능력을 갖췄다고 해서 현실은 또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말은 이상정치, 철인정치를 이야기하지만 현실은 지금 겉돌고 있는 게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민주주의의 그 한계인지도 모르겠죠. 그 직접 민주주의 이야기합니다만 다 이 주권 재민으로 가니까 우리 옛날 철인 정치는 그 천인이 정치가를 할 때는 기존의 법과 제도 이런 관습을 다 뛰어넘는 그들이 시대에 맞춰가지고 새로운 이상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전체 인민 대중이 그런 수준이 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 교육. 그 평생을 그런 절제, 뭐 관용, 뭐 지혜, 그런 우리의 교육을 받아서 그런 지도자, 어느 세월에 일반 민초들이 그런 교육을. 그래서 수적 다수. 그래도 수적이 다수가 주권 재민이 되면 권력 경제 긍정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독재를 막고 이런 그 전체 이런 그 전쟁을 막는 이런 노력을 하지만 그런 결과적 그 팬덤 이런 그 인기 영화 포털리를 빠진 것도 현실이다. 그래서 이게 참 이론과 현실의 딜레마인데 그래서 저는 마침 지난해 4월에 새 교령 박상정 교령이 저보다 한 2살 정도 아래인데 하여튼 이분이 그 앞에 교육이 2사람이나 지나갔는데도 그들도 보지도 않았는데 이분이 그런 용태 그런 성격이 좀 보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 문제는 노교산하는 이렇게 보자. 이래가지고 이 모든 건 지금 저도 이제 70대 후반 이 우리 갑자기 하는데 이제 조용히 이제 직구로 뭐 이렇게 정리하고 뭐 이제 반성문도 쓰고 뭐 이런 시간인데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그 통일운동
하다가 쓰러질 때 쓰러지고. 그래서 이준 열사, 우리 안중근 우리가 의사, 백범 선생의 그 위험을 무릅쓰고 남북 협상 그가 유지받다 등등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번 맡아보자. 이래가지고 지난 5월에 제가 이 자리를 맡아서 일제시대 전도교가 엄혹한 그 우리가 그 조선 총독부 그 체제 하에서 기독교, 불교, 유교 손을 잡아가지고 연대에서 독립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교세나 이런 게 우리가 민족주의, 그 민족 세력들이 이게 서서하 기독교가 판을 치고 이렇게 그 대세가 판을 치는 상황에서는 자꾸 뭐 전통교 교세에 운운하는데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우리가 실력을 힘을 키울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거 다 해방 정부의 민족주의자들이 다 쓰러지는 거라. 민족 종교 및 천도교를 살려줄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 일제시대 300만 천도교인들이 그 정무당 경당도 있었습니다. 60만 그 정무당 관문이 다 흩어졌어요. 먹고 살아야 됩니다. 독립유공자들 후손들은 너는 독립운동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양이다. 너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이 나라 민족 정리가 없다. 살고 봐야 된다. 천도교가 그런 상황이에요. 남들은 뭐 천도교 신이 어쩔 필요를 하여 뭐 동학 천도교 이런 바꾸자. 근데 동학은 그 이미지가 아직까지 그런 이제 남아. 여사 전통이 있지만은 영성적이 된 평가가 없잖아요. 한 달, 두 달 뒤에 일어난 유관순 천안 독립운동. 유관순 뭐 그런 또 우리가 뭐예요? 예를 들어 그 뭐 손정도 뭐 별하별 그 함대 이름 있지만 이항 선생 정도는 손병희 함대 이런 없잖아요. 이런 게 이제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CCTV를 그야말로 객관적으로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민족 세력을 서하기, 기독교, 외세가 미국이 이렇게 짓밟고 있는 이런 민족 정신을 제대로 우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죠. 안팎은 네. 제가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뭐 상위장에서 간판 들고 그거 걸면 이때까지는 그 교령 그 운동하는 그 자리가 이때까지 편하게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딱 지난 11월 25일 여기 조금 해도 되나? 예. 식사하고 이유가 있습니까? 식사하고 그래서 그 제가 동민회 인재가 없어요. 인재가 다 떠났어요. 그래서 마침 천도교인이 별로 없는 동행이라고 동아 실천 시민행동이라고 하는 문화공단 오원을 만든 그 팀들이 동학을 알고 그 인재가 좀 있더라.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 안성문 씨 한 사람 알겠지만 그 대단한 인재지만 그게 이제 이걸 또 조직 뒷받침해 주는 사람 이호상 그분이 말 한마디 그 마음 이게 집중함이 일을 해내는데 그 개인이 바쁘니까 요새 별로 도움이 안 돼. 그게 천안의 자리가 아무튼 그래 해서 지난 11월 25일 몇 달쯤 했죠. 전도교 대교당에서 이름하여 평화 민주화 평화 통일을 위한 원탁을 출범시켰어요. 그래서 그 지난 1년 동안 이 책자를 만들어 냈는데 거기에 뭐 사진하고 선언문 행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결론 우리가 통일은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극우 극자로 배운 사람일수록 안 돼. 또 통일 이야기하면 당연히 이제 그런 그 동산화 통일, 네? 그 통일 전쟁이야. 근데 요새는 남쪽에서 통일하면은 오히려 북쪽에서 흡수 통일. 여기 계신 여러 박사님들, 뭐 교수님들
쟁쟁하신 분들에 비하면 너무나 모든 것이 적은데 이 기회를 주시니까 간단하게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는 그 초창기 세계일보 그 수습 기자였어요. 기자였는데 그때 통일 결혼식으로 합동 결혼식 그거를 하다고 수습 시절에 하도 권유를 하니까 제가 깜빡했으면 일본 현아대 나온 여자가 결혼할 뻔했어요.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우리 세계일보라는 게 제가 취직을 한다고 하긴 했지만 노조 자체는 굉장히 그거 되게 아시잖아요. 유수명 씨가 굉장히 극우적인 언사를 많이 아니 그거예요. 그게 승공 뭐 이러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마음에 안 들었던 차이였는데 하다 그러니까 제가 그거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직장 생활로 보다면은 그 가만히 있었더라면 훨씬 나았을 텐데 내 인생의 그 생활로 봤어요. 근데 그래 나오고 나니까 다시는 일간지 레이저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안 되더라고요. 없더라고요. 뭐 나이 자리라 뭐라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종로로 와가지고 그 종로신문이라고 지역 언론을 한 참가를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뭐 지역신문이라는 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그렇게 어쨌든 그런 수다가 이 종로 중구 요 일대에 뭐 지역 유지들 종로 중구 출신 국회의원이나 뭐 구청장이나 뭐 시의원들 그 지역 유지들한테는 그거 있으니까 생활비가 되죠. 뭐 월급이 많을 때는 뭐 한 400까지 되고 그게 괜찮다 싶었는데 윤석열 정권이 또 들어와가지고 아시다시피 중국하고 책을 지고 중국하고 사이가 너무나 참 변방으로 찾아가지고 그러나 그 덕분에 오늘 이 귀하신 분들을 좀 만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그 점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고 있고요. 지금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가진 것은 오직 그 불알 두 쪽하고 불알 두 쪽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필봉밖에 없는 거예요. 필봉. 이 글쓴 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결혼을 했죠. 그래가지고 지금 영상 가장이고 뭐 우리 예부 마누라도 있고 자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진 것은 이 필봉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 제가 수업을 필봉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필력 비록 부족하고 모자라고 쉽게 살지만은 내 필봉으로서 나라의 역사 발전과 통일운동에 기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 호를 좀 필봉으로 할까 하는 필봉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있고요. 프레스 아리랑이나 우리 단체 우리 유성 대표님 잘 아시지만은 단톡방에 가끔씩 올리는데 김문보의 아리랑 그래가지고 글을 올리는데 그 아리랑이라는 뜻이 프레스 아리랑에서 제가 나는 프레스 아리랑의 기자다 건설 현장의 노동자이지만은 그 프레스 아리랑에서 딴 겁니다. 딴고 또 아리랑은 누구나 또 유명하니까요. 주로 우리 통일과 관련된 통일에 초점 맞춘 그런 글을 쓴다는 의미에서 김문보의 아리랑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김문보라는 거는 제가 원래 분명히 건대섭이거든요. 우리 안동군인데 안동군이 원래 신라 김해 김씨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또 어머니가 또 신라 김씨고 이래가지고 필명으로 하나 하자 해가지고 우리 건가가 어차피 그 경주 김에서 신라 김에서 나왔으니까 그 김을 따고 문보라는 거는 우리 아버지가 저희한테 씌워준 자입니다. 자. 어릴 때 아버지가 붙여준 자가 문보인데 그럴 문자에다가 뭐 도도를 붙자.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는지 문으로서 도도하라. 그 필봉하고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김문보라고 이렇게 붙였어요. 뼈대 있는 집안이. 붙였는데
이거 뭐 이야기 하다 보니까 제 개인 이야기가 되어버렸고 그러나 그 여러 선생님들도 교수님들이 아직은 저를 잘 모르시니까 제가 제 소개 삼아서 이렇게 말씀을 그래서 자꾸 이야기 길어지면 안 되니까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계실게요. 우리가 어제 오늘 뉴스에 보면은 그 독도 뉴스가 있잖아요. 그 국방부에서 무슨 뭐 정신교육 교재를 만드는데 독도를 뺐단 말입니다. 뺐는데 독도 문제에 대해서 저는 평소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릴 때, 오래됐을 때 어떤 글 쓰는 분이 자기 글에가 뭐라고 썼냐면은 앞으로 500년 뒤에 독도는 일본 땅이 되어 있을 거다. 그 작가가 농담으로 글 쓴 거예요. 500년 뒤에는 독도가 아마 일본 땅이 되어 있을 거다. 라고 쓴 적이 있는데 500년이 뭡니까? 우리 당대에 50년도 안 돼가지고 독도가 일본으로 넘어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저는 이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 여기에 굉장히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삼각 군사 동맹을 맺게 되면은 핑계는 이제 북중 노조 그죠? 북한, 러시아,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한미일이 군사적으로 동맹을 맺자. 라고 해서 삼각 군사 동맹이 되는데 삼각 군사 동맹이 공식화되면은 그 순간에 저 독도는 일본으로 넘어가는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미일 군사 동맹의 이름으로 독도를 일본의 전략이 그렇다고 보거든요. 독도를 우리가 군사 동맹이니까 북중로에 대항하기 위해서 독도를 공동 군사 기지화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로 보거든요. 그러면 독도를 한미일 삼국 군사 동맹의 공동 군사 기지 성격을 띈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 버리면은 저절로 그게 일본께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더군다나 이름까지 일본 해라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일본 해에 떠 있는 그 독도 거기에 한국과 미국과 일본 삼국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동 군사 기지. 그러려면 그거는 결국은 저절로 일본 것이 되어버리고 하는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 세대에 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가슴 터지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남과 북이 손을 잡고 남북 동맹이 돼가지고 독도를 참 지켜야 하는 우리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통일에 대한 어떤 절실성이 더 아주 참 가슴에 절실하게 와닿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노트북 교수님이 추진하시는 그 상통 운동부터 해가지고 우리 또 박창선 대표님의 우리 박기래 선생 기능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전부 다 앞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바에 어떤 모든 역할을 하자 이렇게. 특히 또 상통 운동이라는 거는 저는 굉장히 어떤 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 거창한 그 이념도 아니고 통행하고 통신하고 통작하자는 거니까 윤석열이가 물러나고 좀 더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서면 그걸 연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끈질기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끈질기게 상통 운동을 좀 한번 더 밀어붙였으면 하는 그런 제가 바람을 가지고 있고 저도 필공 하나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바를 지금 검찰에서 준비서면을 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유족들은 다 썼고요. 자료 수집해서 1월달에 저희도 이제 준비서면 반박 서면을 낼 거고요. 그 다음에 2월 17일 날 박혜선 선생 12주년 추모식이 있습니다. 2월 17일 토요일 메모해 놓으시고요. 토요일 물론 이제 전세버스로 이렇게 서울 경유해서 가겠습니다. 네. 또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 감사합니다.